아, 16살에 데뷔를 했어요? 아니, 그때 우리 그때가 몇 살이셨을 때요? 언제요? 아이유 씨가 제시카하고 그 네, 명수 형이 냉면. 냉면을 불렀을 때인데 그때 17살이었어요. 그때 네. 최근에 저한테 인스타 DM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니 뭐 이유야 뭐 잘 지내지? 이러면서 난 잘 지낸다. 뭐 화이팅 해라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또 제 번호도 알고 계신데 네. 희한하게 인스타 DM으로 왜 DM으로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DM으로 뭐 보내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는데 DM. 왜 그럴까? DM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형이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못 하는구나. 안 합니다. 알았어요. 형 마음 알았어. 아, 나도 SNS를 할 걸. 아, 그럼 나한테 DM 했을 텐데. 알았어요. 마음 알았어요. 확인했네. 아니 사실 아이유 씨는 이 좀 나이 시리즈로 이제 곡을 내는 맞아요, 걸로 또 맞아요. 유명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네. 뭐 I'm Chinese freelance 수수께끼 question 뭐게 안 맞춰봐요 응? I like it I'm 25 이제 조금 말 것 같은 날 우리는 오렌지 태양아래 그림도 없이 함께 춤을 춰 이게 노래 안에 좀 나이를 이렇게 담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습니까?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작사를 제 곡을 다 쓰다 보니까 뭐 주제가 사실 뭐 그렇게 많지 않나요. 근데 나이는 매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 때마다 제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18살에 제가 다르고 23살 다르고 작년만 해도 지금이랑 또 다르고 그래서 제가 오래 활동을 할 계획이라서 그걸 이렇게 남겨놓으면 나중에 들었을 때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팬분들한테도 그게 딱 팔레트 하면 그때 지은이 25이었지. 그때 단발머리에 이랬지. 이렇게 딱 남겨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릴 때는 좀 그런 게 좀 있었고 자기 혐오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던 편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뭐 성과가 좋거나 뭐 해도 그거랑은 상관없이 스스로가 사랑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20대 초반까지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25이 딱 저는 그 기점이었는데 팔레트란 노래 가사에서도 이제 나를 좀 알 것 같아 라는 가사를 쓰게 된 이유가 이제는 뭐 더 나에게 더 실망할 것도 없고 뭐 더 놀라거나 새로울 것도 잘 없어 나 스스로한테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이제 나랑 친하게 지낼래 라는 마음을 그때 받았어요. 아니 사실 아이유 씨가 작사한 곡들도 참 게 뭐 좋은 곡들이 참 많아요. 이 또 특히 반편집. 한편집. 이거 뭐 가슴을 좀 적시죠, 적셔. 네. 여며요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쓰시게 좀 된 건지. 암편지는 그냥 제가 잠을 좀 못 잘 때, 못 자는 밤에 뭔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가장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 상태에서는 전 잠을 잘 못 자니까 잘 자라는 말이 가장 좀 순정을 담은 고백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그 불면증을 오래 앓은 이후부터는 누구랑 이제 뭐 문자를 하거나 이렇게 같이 있다가 먼저 잠들면 그게 되게 서운하고 이제 나는 이제 나 혼자만의 시간이네. 그러니까 딱 연락이 뭐 친구들이랑 끊길 때 뭔가 그 숙면을 응원하게 되는 일이 조금 옹졸해져요. 그러니까 잘 자라고 하는 말이 좀 거기에 인색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 근데 자체가, 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랑은 상관없이 네가 진짜 잘 잤으면 좋겠다. 이게 사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된 가사예요. 그래서 좋은 꿈이길 그래서 그렇게 바라요. 나오는군요. 네. 그 좀 시작이 너무 좋아. 이밤 아유, 이밤 아유. 들었어? 근데 방금 그 잘자가 굉장히 애틋한 것 같아요. 그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연인끼리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최근에는 그냥 자는 거예요, 이러고 이런 거 해보고 싶거든. 오빠인데 자려고? 오케이, 잘 자. 오케이. 저한테 달에 3만 원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문자 서비스. 아니 근데 정말 또 아이유 씨 하면은 뭐 노래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연기를 또 참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합니다.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요.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실은
연기도 잘할 거라고는 이제 물론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셨다는 건지 못하셨다는 건지. 저는 엉망진창이었어요. 너무 잘 채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작품을 또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무엇보다 나의 아저씨. 네. 아, 뭐 여기서도 좀 나오잖아요. 예. 아, 이게 참 파이팅!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나는 내가 되고 좋아서. 쉽지 않은 이 감정 뭐 이렇게 대사가 막 이렇게 많거나 뭐 내지는 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감정으로 그 어떤 연기를 해야 하는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셨을지가. 그러니까 사실 근데 대본이 그냥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지안이라는 캐릭터와 제가 좀 공유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작가님이나 감독님께 따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글만 보고도 다 이해가 갔었던 작품이었죠. 아 정말 참 이게 저 마지막 회 대사로 극 중에서 이성균 씨가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네. 라는 이 대사를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지은 씨는 편안함에 좀 이르렀습니까?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네. 지금 이지은 씨는 편안함에 좀 이르렀습니까? 아 너무 불편해요. 불편해요. 아 그래? 네. 의외인데? 제가 한 몇 년간 되게 편안했거든요. 네. 근데 오랜만에 이 정규 앨범에 또 다가오는 그게 제가 그렇게 막 부담을 가지고 앨범을 만드는 편이 아닌데 아. 이번에는 이게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고 솔직하게 그냥 그렇습니다. 아, 이 또 한편으로는 또 충분히 이 어떤 부담감인지 어렴풋이 좀 알 것 같긴 해요. 자, 뭔가 저는 그 이제 아이유 씨를 아까 이제 소개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뭔가 좀 아이유 씨는 그 시대의 아이콘.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아이유 하면 2000년대의 어떤 대표적인 시대의 아이콘 같아요. 예. 아니 우리 저기 유키즈 스테디셀러 질문 하나 드리죠 아이유 씨한테. 혹시 뭐 네.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나 얼마큼 사랑해?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그러면 약간 반편지의 연장선으로 내가 매일 재워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고 하고 싶어요. 내가 매일 재워줄 수 있어. 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이유 씨가 생각하는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근데 제가 너무 봐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어. 네, 창의적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뭐 봄이 온다. 봄이 온다. 봄이 온다. 물이 좋아요. 된다. 네. 야, 난 아이유 씨가 나와서 이렇게 극적거리는 거 처음 봤어요.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유로 선다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안한 아주 좀뭐 힘든 것도 여기 또 같아요. 올라갔어요. 너무 궁금해요.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에 아이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조세호인데 가끔 가다가 야 제가 조세호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듯이 아이유잖아요. 아이유. 네네네. 어떻습니까? 아이유의 삶이. 제가 저를 사는 건 아주 운이 좋죠. 운이 그래요?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제가 원하는 음악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고 진짜 뭐 이렇게 겸양 이런 걸 다 빼고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운이 좋은 이 20대예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박이죠. 이런 아니, 20대는 짱이지, 솔직히. 이런 20대는 그 진짜 너무 초대박이에요. 정말 즐거웠어요. 저는 제 20대가 와. 막 물론 골치 아픈 일도 많았고 뭐 물론, 그렇기도 했지만 네.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다 들어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뭐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거지만 실력이 뒷받침되니까 그러는 거지만 맞아요. 저는- 그렇더라도 아이유 씨가 느끼시기에는 이게 뭔가 또 운도 따라줬고 진짜로 감사한 네. 인생이죠. 감사한 인생. 네, 그렇게 진짜. 생각해요. 네. 아, 사실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봉은 유재석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가끔 하다가 뿌듯할 때가 있어요. 저요? 어떠실까? 진짜 근데 저한테도- 어떠실까? 진짜 근데 궁금해요. 어떠세요? 이런 질문 또 많이 받으실 수 저요? 있지만
감사하죠. 예, 일단 좀 아이유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진짜 예, 너무 감사한 삶이고 너무 좀 행복해요. 근데 그렇지만 또 그것만큼 또 행복한 만큼 또 감사한 만큼 제가 또 짊어져야 될 부담도 그만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연예인 아이유와 29살 우리 또 이지은 씨는 좀 약간 어떻습니까? 뭐 좀 다른 게 좀 있나요? 본인 느끼시기엔? 그냥 비슷한데 아무래도 아이유로 일을 할 때는 일이니까 제가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 뭐 그건 제 일은. 정평이 나 있죠. 근데 네. 제가 일 말고 잘하는 게 없어서 아. 그냥 이지은으로서는 정말 좀 잘하는 것도 없고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좀 빡빡하게 하느라고 많이 나를 좀 못 돌봤구나. 그래서 조금 건강이 좀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많이 땡겨 쓴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좀 에너지들을. 네, 그렇게 많이 막 잠 못 자면서 이렇게 했던 게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좀 많이 땡겼어서 뭐 관절이나 뭐 골밀도나 그럴 수 뭐 그런 것들이 제 나이 때보다 좀 안 좋다. 면역력이나 이런 게. 그래서 요새는 다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좀 그런 걸 챙기고 그럼요. 이제 30대가 되면서부터는 나도 조금 나도 나를 좀 돌보고 돌보겠다, 좀 조금은 여유 있게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맞아요. 이게 사람이 다 각자 개인차는 있어도 결국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건 누구나 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껴 써야 돼요. 제가 지금 네. 프로그램 요거 하나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하나 하세요? 네. 원어놓고 아니지 않으세요? 원어프는 지금 다른 분이 더 잘해주고 있어서 지금 저는 간단하게 통일해. 온앤오프는 계속 가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새우만 잠깐 내렸어요. 잠깐 내렸어요. 왜냐면 저는 내린 이유가 네네. 뭐 잠깐 좀 숨 좀 쉬고 싶어서 예. 제가 좀 주위를 돌아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아니요. 그렇게 끌리지 마요. 저는 뭐 자발적인 건 거의 없습니다. 뭐 친절하다.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친절하다. 솔직히 뭐 따뜻해서. 어디서는 뭐 주변에서는 저한테 그래요.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걱정되지 않아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도 저도 꽤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바쁘게 달려왔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은 좀 진짜 주변 사람들과도 시간 보내고 이런 시간들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서 또 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매니저한테 자꾸 일 잡으라고? 좀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아, 그래서 그런 거죠? 예. 본인 일이니까. 급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전혀 아니야.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한 건 일밖에 없구나.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 있나? 이게 일이 왜냐면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만 하느라고 좀 다른 거는 남들보다 많이 열심히 못했구나. 뭐 주변도 내가 잘 돌봤나? 그리고 내 스스로를 잘 돌봤나? 내 집이 어느 정도 잘 정돈이 돼 있나? 내가 우리 집에 대해서 얼마나 아나? 너무너무 제가 서투르더라고요. 내가 중독이 돼 있었던 건 그런 좀 성취, 보람 이런 좋은 의미들보다는 일이 주는 그 자극적임? 거기에 중독이 돼 있던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건강한 열심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달라져야겠다. 내가 조금 경계를 하면서 건강하게 일을 해야겠다. 사실 남동생하고 그 현실 찐남매로 네네. 이게 좀 화제가 좀 많이 됐는데 그 동생분한테 이렇게 좀 뭐 톡도 좀 맨날 좀 씹히고 네네. 예 이게 좀 SNS에 가족 사진 올릴 때 동생 얼굴만 이렇게 좀 하트 안 붙여 주신 동그라미. 일부러 좀 그러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남매들끼리는 조금 이렇게 이게 뭐랄까? 아 좀 있죠? 네. 거기 좀 있어요. 사실은 애틋해도 저는 이제 좀 애틋한데 네. 어릴 때 이제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동생한테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하기가 조금 좀 부끄럽죠. 대면대면하고 네, 뭔지 알아요. 머쓱하니까 네. 동생으로서 보기에 저에게 제일 결핍돼 있는 부분이 뭔가요? 인간성? 네? 근데 원래 제가 좀 약간 쥐잡혀 살듯이 살았잖아요. 쥐잡혀 살듯이. 네. 며칠 전에 군대를 갔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직 간지 한 2주? 2주 정도 됐는데 야 근데 이거 저 동생분 뭐 누나가 아이유인 거 알면은 그거 난리 날 텐데.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평생을 비밀로 하고 살았던 친구라서 본인 이제 주변 찐친들 정말 친한 한 네다섯 명 빼놓고는. 말고는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아직은 잘 유지를 하고 있다고 엄마한테 이제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아마 이제 곧 누나 변해좀 와. 아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얼굴이 아무래도 저랑 닮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름이 이제 제 동생 이름이 이종훈인데 네. 그 이름이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아이유랑 닮았고 이름도 이종훈이고 이러면 아이 이런 좀 그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대요. 아, 지금 시작됐구나. 그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그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아, 참 재밌네요. 아니, 그 좀 요걸 한번 여쭤볼까요? 남동생에게 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혹시 뭡니까? 저희는 근데 말을 잘 안 했거든요. 아, 찐남매 맞다. 아유, 찐남매. 아니, 그럼 반대로 아이유 씨가 좀 동생에게 많이 했던 말? 나이가 좀 더 둘 다 들면서 진짜 닮았는데 이 얘기를 아, 서로가? 네, 서로가. 네. 오. 그러니까 제가 이 동생한테 얘기하기로는 제가 진짜 컨디션 안 좋은 날이랑 많이 닮았다. 찐남매다. 얼굴 컨디션 진짜 안 좋은 찐남매야. 날이랑. 아이유 씨도 그런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좀 입에 배서 전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도 감사하다고 이제 하는 거죠. 뭔지 알아. 왜 내가 근데 감사하다고 왜 했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상황에 안 맞는데 나도 네, 모르게 감사를 한다. 진짜 정신이 없을 때는 그리고 뭐 수고하셨습니다도 많이 워낙에 많이 배어 있잖아요. 네. 스태프분들한테 이제 항상 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엘리베이터 타다가 뭐 주민분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너무 피곤하고 이러다가 내리면 수고하십니다 하고 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직업병이다. 공감한다. 맞아요. 공감해요. 이분은 수고하셨다. 공감해요. 근데 자꾸 저는 그러다 보니까 좀 영혼 없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냥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톤이 영혼이 없는데. 이러면. 그때 좀 섭섭하죠. 약간 그런 섭섭해. 식으로. 난 진심인데. 저 그러고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뭐예요? 제가 이제 뭘 주변 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편지 쓰거나 네, 네.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하는 걸 아,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선물 받으신 분이 지은이는 참 뭐랄까 사회생활 잘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좋아서 한 건데 이게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 나 진짜 맞아요. 좋아서 한 건데 그럴 때 약간 난 진짜 좋아서 좋아하는 건데라는. 사실 그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 하는 거랑 또 여러 명한테 이렇게 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 예전에 쉽지 않아요. 너와 나 말이야 네가 좋아 정말 못 견딜 만큼 그거면 된 거야 더는 생각하지 마 아니 그 2010년에 한 잡지 인터뷰에서 그 10년 후 아이유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혹시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대중 가수로 공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음악으로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는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공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얘기는 하셨네요. 그러면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죠. 2021년 아이유에게 혹시 10년 뒤 아이유는 어떤 사람이 돼 있어요? 야 10년 뒤면은 39. 39이죠. 오, 39배는 저는 되게 모르겠어요. 좀 꼬장꼬장한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꼬장꼬장한 사람이요? 꼬장꼬장. 제가 점점 꼬장꼬장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니 어떤 때 좀 꼬장꼬장하다. 그냥 일할 때도 그렇고 조금 뭔지 알아. 빡빡하게 네 그렇게 되는 타입이라 39때도 한창 일을 하고 있을 때일 것 같아서 그때는 아마 조금 더 꼼꼼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 만약에 많은 분들에게 하나의 노래로 기억이 된다면 어떤 곡으로 조금 그러면 저는 공연에서도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저의 대표곡으로 남았으면 좋겠는 곡으로 이런 얘기를 공연장에서 네, 공연에서 그래요? 해요. 그러니까 여한이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 하나의 네. 노래로 기억이 된다면 그러면 마음으로 남고 싶어요. 마음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노래가 사람이 마음속에 되게 좋은 부분도 누구나 있고 되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곡은 제가 제 가장 좋은 부분만 이렇게 뜰채로 떠서 만든 자작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곡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마음, 네, 마음. 마음이라는 거. 영영 살아있어요
몇 대 몇 아저씨, 블랙박스 아저씨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대 몇 아저씨, 몇 블랙박스 대 아저씨, 예. 한문철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맞으시는 거죠? 설렁탕 전문하면 설렁탕만 팔죠. 네네네. 저도 교통사고 소송만 하니까 전문이 맞습니다. 아, 맞군요. 네. 아니 변호사님 유튜브 구독자 수가 무려 138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예. 기존 방송에 조금 약간 불만이 좀 있으셨다고. 제 코너가 위클리 코너가 이제 네. 계속 있었는데요. 제가 열심히 설명해주고 그럼 나중에 방송 나올 때는 제가 의도한 포인트가 빠져요. 편집을 하니까. 예, 그 이제 시간에 맞추는 것 같은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시간에 맞추죠. 제가 방송국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뉴스 시간이나 한 15분 코너에. 근데 거기서 제가 중요한 거 얘기하려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럼 나 왜 불렀어요? 안 되겠다. 그럼 정확하게 포인트를 전달할 수 있고 시간에 부여받지 말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하루에 블랙박스 제보가 얼마나 들어오시는지. 7, 80개? 많이 들어오네요. 이게 이제 직접 당한 교통사고 블랙박스도 공개를 하셨다는데 이게 일단 한번 볼까요? 제가 당한 거요? 예. 이분이 유료 주차장 주차 관리 아저씨. 예. 차 우리 일행 차를 같이 타기로 했는데요. 예. 네, 저분 차 타고 저는 저 나가는 차를 쳐다보고 있죠. 그렇죠. 뒤돌아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런 아이고 이런 저때 저 다시 보세요. 저 바로 옆에 제 머리 뒤에 뭐가 있나요? 저 머리 옆에 벽 아니에요, 벽? 벽이 아니라 주차. 계단 어우, 그러면 콘크리트 계단 모습이 예. 거기에 머리 붙였으면 저기 지금 없죠. 저 정말 위험했던 상황인데요. 아니 너무 위험한데요 지금. 예 진짜 운이 좋았어요. 어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사실 그래서 아무리 운전을 이렇게 숙달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늘 좌우 이 전방 후방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차가 천천히 좌회전 들어가요. 근데 사람이 오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살짝 붙였어요, 옆으로. 네. 근데 넘어졌어요. 살짝 붙였는데 진짜 부딪히면 뭐 진단도 안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망했어요. 왜요? 넘어질 때 어떻게 붙일지가 중요한데요. 넘어지면서 거기 화단 턱에 딱 붙였어요. 여기서 콩! 넘어질 일이 전혀 아닌데 스마트폰 하고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이걸 붙잡다가 아이고. 저는 저기서 지금 팔이 먼저 네네네. 짚었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이거 중요한 거 주로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그 100만 원 넘잖아요.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스마트폰일 겁니다. 그걸 지키시려고 하다가. 이거 지키다가 그래서 스마트폰 여러분들 걸으실 때 차가 없는 곳에서는 괜찮아요. 차가 다니는 곳에서 있는 스마트폰은 곳에서는. 주머니에 넣으세요. 우회전 할까 말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없을 때는 그냥 가도 된다고 돼 있어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까지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정지하도록 7월 12일부터 바뀌죠. 이제 네. 무조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군요. 그게 좋죠. 만약에 누가 뛰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겠습니다. 볼까요? 자, 저기 빨간불이에요. 네. 자, 보행자 한 분이네요. 한 분 건너시고 이제 없어요. 잠깐 섰어요. 네.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하다가 어이구. 네, 저분이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깜빡 하니까 그때 뛰어오신 거예요? 뛴 거예요. 저거 신호 위반이다, 아니다.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처벌 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면은 우회전하더라도 괜찮은데. 단속되진 않아요. 사고 나면 독박 써요, 독박. 신호 위반 사고예요. 아까 그 사고 12주 진단 나왔어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녹색일 때 보행자 없네, 그냥 가도 되겠지.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자, 저 1차로에 있는 차 보세요. 예. 저 1차로 차, 저 차. 네. 저 차가 깜빡이를 켜면서 2차로 들어오죠. 들어오네요. 자, 나는 그냥 쭉 가요. 앞차랑 여유 있습니다. 잘 가는데 저 차가 깜빡이 켜면서 바로 들어오더니 갈 줄 알았는데 뜨악 멈춘다. 으아! 갑자기 멈추네. 왜 갑자기 멈추? 호합차가 또 브레이크 잡았어요. 자, 이번 사고 바퀴 4개가 다 들어왔죠. 예. 내가 앞차를 들이받았죠. 그렇죠. 누가 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들이받은 게 잘못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제가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어찌됐든 저 안전거리 미확보나 요것 때문에 좀 뒤차가 조금 책임이 더 있다고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와, 근데 사실 앞차 운전자는? 근데 이거는 이거만 봤을 때는 와 너무 사실 억울하죠? 억울하죠. 자, 그럼 다시 누가 더 잘못? 그냥 억울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차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앞차가 더 잘못. 네. 아 이거 뒤차가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이게 좀 너무 애매한데요. 그렇죠. 예.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땐 뒤에서 들이받으면 왜 앞을 제대로 못 봤어? 왜 안전거리 지키지 네, 못했어? 맞아요. 그래서 뒤차 100%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뒤차 입장에서는 그 차가 깜빡이를 켜더라도 깜빡이 켜고 뒤를 봐야죠. 그리고 깜빡이는 미리 켜야죠. 일반 도로에선 30m 전에 켜야 되고요. 고속도로에선 100m 전에 켜고 그리고 확인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키자마자 쑥 들어서 탁 쓰면은 으악! 그거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앞차가 잘못이 더 크고요. 다만 그 차 깜빡이 킬 때 혹시 보니까 빵 들어오지 마. 내가 혼자 지나갈게. 나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맛이. 불박차에게도 한 20%에서 많으면 30%? 실질적으로 저 사건은 앞차 70, 뒤차 30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뭐가 나타날 거예요. 왕복 8철의 넓은 길이죠. 정상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지 않고요. 앞차랑 안전거리 유지하고 가고 그러네요.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편의를 위해서 옆에 동그라미 하나 쳐드릴게요. 뭐가 하나 보일 겁니다. 동그라미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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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뭐야? 저 뭐예요? 저거 그 카트 아닙니까? 카트. 예. 저게 왜 와? 저기 왜 왔지? 저기 왜 와? 혼자 왔어요. 저쪽에서 대형마트에 카트 보관소가 있는데 그거 흘러내렸구나. 차고 쳤는데 옆에다 놓은 게 슬슬슬슬 흘러내려가고 흘러내렸어. 나중에 가속도 붙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또 안전한 곳에 옮겨야 돼요. 네. 그러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거 좀 마트의 잘못이고요. 저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솔직히 저거는 자동차에게 잘못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100대0 의견입니다. 뭐 아주 깔끔하시네요. 예. 진짜 황당한 영상이에요. 보세요. 고속도로예요. 앞차, 저 흰색 차. 문이 열리네요. 문을 왜 열어? 뭐야, 옆에랑 장난치는 거야? 뭐예요, 저거? 싸우는 거예요? 좀 위험하죠? 아니, 장난치는 것 같아. 와, 이게 뭐야? 좀 위험하죠? 아니, 장난치는 것 같아. 와, 이게 뭐야? 엉덩이 어우. 춤을. 야, 늑대와 춤을이 아니고 엉덩이 춤을. 이런. 다시 들어갔네. 야, 저거는 정말 너무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저러다가 만약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떤 차가 팍 들어오면은 차 휘청하면 당연하죠. 그냥 100% 떨어집니다. 저렇게 위험한 행동하는 차는 멀리, 이상한 차는 거리를 더 뚝 떨어뜨리십시오. 자, 신호가 막 바뀌었네요. 출발합니다. 저 앞에 뭐가 보인다. 또 오토바이 나무. 멈춰. 오토바이 신호 위반이야. 근데 할머니 카트 오토바이 2대가 이쪽에 차 막아주고 에스코트를 좀 예, 에스코트. 아우. 할머니. 힘드시죠? 큰 사고로 막아주신 거네요. 예. 야, 나중에 후방 영상으로 봤더니 완전히 끝까지 다 건너주시더래요. 이건 진짜 우리 양측 보험사가 우리 재판하지 말고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에 제보를 해서 변호사님이 정해주는 과실 비율대로 합의하자라는 경우까지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자, 싸우지 말고 여기다 그 한문철 변호사한테 올려서 거긴 또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투표도 하고 그리고 또 왜 그런지 몇 대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 식을 쓰죠. 식. 법원의 판례가 이렇고 법원의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몇 대 몇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되신 건지. 우연히 제가 책을 한 권 써냈는데요. 제가 이제 군복무 법무관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생활비가 좀 부족해요. 이거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해서 쓴 게 교통사고의 법률 지식이라는 책인데요. 그게 최초의 책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좀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 책으로 인해서 한문철 그 변호사면 교통사고 전문가다. 그런 남들이 그러더라고. 저는 아니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변호사 개업한 다음에 처음에는 형사사건을 많이 했었습니다. 형사 사건이요. 근데 한 2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안 맞아요. 예, 좀 약간 회의도 들고 그러던 중에 제가 알고 지내던 그 모 보험사 이제 버스공제조합에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걸었을 때 보험사 측 변호사로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 소송 준비를 다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실력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소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서울에서 재판하는 거는 거의 다 제가 맡아서 진행했죠. 아니 5년간 1000건의 소송을 맡았는데 판사님이 판결하는 금액 단위까지 맞추셨다고요? 아, 그거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판사실에서 조정을 했어요. 그 판사분이 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제가 계산한 게 있습니다만은 얼마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억 7,874만 524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똑같네. 와. 판사가 계산해 놓은 거 똑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소문 나갖고 야, 한 변호사는 칼이다 칼. 아니 원까지 똑같았어요. 데이터죠. 데이터의 힘이죠. 저는 그게 많이 하니까 사건도 소송도 많이 했고요. 저한테 거의 다 오잖아요. 한 달에 한 2,000개 정도가 올라오고 그 자료가 모이는 거예요.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아이고 모쪼록 빠른 쾌유 기원하면서요. 이제 보험사 측 대리인을 한 5년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 더 받을 수 있는데 예컨대 저거 내가 계산하면 한 5억은 받을 것 같은데 저는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5억인데 제가 4억을 탁 불러요. 4억 불르면 고맙습니다 그래요. 5억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야 그러고서도 수입료는 한 20~30%가 아마 또 떼야 될 텐데 그런 피해자분들은 정말 안타깝다. 내가 언젠가는 한 1000여 건 소송을 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지고. 해서 피해자를 위한 뭔가 자료를 만들어주고 싶다. 소송을 준비할 때 인체 골격을 두고 공부를 하셨다고. 의료 재료상 가면은 그 사람 그 모형 있잖아요. 있죠. 뼈 이렇게 된 거요. 네네. 그걸 갖다 놓고 저희 사무실에 대학병원 출신 간호사가 제일 많을 때는 8명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만큼 다쳤냐, 장애가 얼마나 남냐,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부위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신체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모르면 못하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럼 이게 여기지? 그거 막 움직여요. 그럼 여기 다쳤다는 거지? 요거 주관절. 그래. 그럼 여기. 여기야? 신경은 어디 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대단하시네요. 디테일하게. 진짜 이게 참 공부와 그 진짜 이 노력이 있으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한 2만 장은 좀 안 될 거예요. 최소한 15,000장 이상의 신체 감정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있어. 진짜 있어요? 보여드려? 야, 열어봐. 뭐 보입니다. 이게 27년 동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이러면서 잊혀지지 않는 사고도 좀 있으시다 그래요. 많이 있죠. 네. 진짜 저도 울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울었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2004년도에 음주 만취된 차가 중앙선 넘어서 이 영업용 택시를 들이봤는데 그 기사분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애들이 아들은 7살, 딸은 5살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떠나시고 애들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돈을 더 버시려고 미국에 가셨어. 그렇게 몇 달 지났어요. 근데 저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딸 내일이 생일인데요. 아이고, 이번 생일날 아빠가 그 장난감 콩순이 세탁기. 아빠가 사주신다 그러셨는데 아빠는 오늘도 안 오시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연을 저한테 적어왔길래 그래서 제가 콩순이 세탁기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거 제일 비슷한 뽀야 세탁기라는 걸 해서 보내줬어요. 또 저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을 때예요. 이제 우리는 다 형제들이 다 컸는데도 좀 많이 좀 힘들고 그랬었는데 아빠를 잃은 그 아내와 그 이제 5살 된 그 딸아이 그거 보니까 눈물이 나오죠. 그리고 근데 나중에 편지 왔을 때 더 슬펐어요. 이거 아빠 친구가 보내주셨어 그랬더니 아빠 친구는 좋겠다. 아빠 친구는 미국에 안 가시고 한국에 계셔서.
자세하게 다 기억을 하세요? 제가 직접 다 상담을 하니까요. 저는 100% 제가 다 상담을 합니다. 제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상담을 해요. 그 사건 하면 다 기억을 하죠. 그리고 소송 끝나더라도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가끔 이제 안부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15년 됐을까? 개인 보험도 보험사가 못 주겠다는 것도 소송에서 또 받았고 그렇게 도와드렸더니 고맙다고 꼭 김장철 되면 꼭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 그분 그 아드님이 그 당시 사고 났을 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나도 변호사 되겠다. 그래서 그분 변호사 됐어요. 예. 기분 좋죠. 좀 흐뭇하죠. 예. 그래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그래도 좀 약자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I'd never keep you 그 혹시 직업병 같은 거 좀 있으세요? from destiny. 그게 저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사고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모든 게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그렇죠. 예.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운전을 안 하시나요? 예, 안 해요. 집에서도 저는 그냥 걸어 다니고요. 어디 갈 때 집사람한테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아유 그냥 오늘은 내가 할게요. 그러면 집사람한테 타고 가면서 왜? 근데 사실 옆에서 그러면 더 운전하는 게가 그래서 집사람이 저랑 어디 같이 안 가요. 저는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에 앞에 안 서 있어요. 가로수 없으면 전봇대 신호등 그 뒤에 딱 서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를 갖다 보호하는 거죠. 딱 서 있다가 그럼 아무래도 다른 사람 건너면 뒤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몇 발짝 가면 그 뒤에 졸졸 따라가요. 교통사고 났을 때 이게 정신이 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부터 어떻게 좀 이렇게 챙겨야 되는지. 보통의 사고는 이제 가벼운 이제 접촉 사고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차를 세워놓고 그 넓은 도로에서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보험사 직원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그건 이제 옛날 얘기죠. 블랙박스 다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있고 또 CCTV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또 딴소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려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보다는 보통 자기 거 망가진 그거만 그쵸, 찍어요. 그쵸. 아무 소용없어요. 두 차가 잘 보이게 이 도로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 바퀴 삥 동영상으로. 그럼 상대가 그럼 그때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뭐 제가 스마트폰 집느라고요 이런 게 딱 돼 있으면 좋죠. 나중엔 딴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한 바퀴 삥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서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하나 가벼워요. 사람이 툭 쳤어요. 괜찮으시죠? 그럼 딱 쳐다봐요. 네. 죄송합니다. 가면 안 돼요. 안 되죠. 뺑소니로 몰립니다. 예. 특히 나중에 자고 나니까 아프면 뺑소니 신고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혹시 모르니까 자 우리 서로 연락처 주고받으십시다. 전화번호를 주고 서로 걸어요. 그래야 내가 전화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 전 뺑소니가 아닙니다. 상대 동의를 받고 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린이 도망가요.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야죠. 쫓아가는데 없어졌어. 그럼 빨리 그 가까운 경찰서나 얘기를 지부대 하셔야 되는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얘 부모가 연락이 오면은 그래야 뺑소니가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